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입니다. 부동산 학교로는 마법사, 저 멘토 박수현이 여러분들에게 저당담보부증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저당담보부증권 MBS는 주택저당채권 모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주택저당채권 모기지를 모저당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어미모자를 썼던 거예요. 저당담보부증권을 놨죠, 얘가. 그래서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그러니까 이 증권은 결국은 엄마를 백으로 발행되는 증권인 거죠. 그래서 이 증권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어미의 성격, 엄마의 성격을 아들은, 자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처럼, 엄마처럼 장기 저리인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살 때 목돈을 빌리고 단기 갚아라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장기 저리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장기 저리니까 당연히 자식도 장기 저리가 되겠죠. 그때 모저당은 1차 저당 시장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출자 사이에서. 그럼 이제 모저당, 저당담보부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은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거였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사고 판다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크기는 엄마의 크기가,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의 이자율이 자식, 지금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 MBS의 이자율보다는 기본적으로 더 커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옵니다. 자, 이제 2번. 각각의 종류들을 볼 거예요. 자, 이제 발행기간. HF04였죠. 발행기간은 주택 저당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샀어요. 그때 이 주택 저당 채권이 얘가 바로 발행기간 입장에선 자산이었죠. 자산은 가지고 있음에 따라 미래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주택 저당 채권이 있으면 저당 차입자로부터 매월 원리금이 수취가 되죠. 미래 현금이 유입됩니다. 배째라 배를 내밀면 째서 한 방에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은 발행기관 입장에서 분명히 자산이네요. 근데 이 자산이 2억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 저당이 2억이란 얘기죠. 그럼 발행기간이 2억짜리 주택 저당 채권 M을 가지고 이제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조달해 와야 되는데, 이때 조달해 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를 팔아요. 투자자에게. 주택 저당 채권 M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만약에 1억 5천만 집어넣어 주겠다 하면 팔 리가 없죠. 2억짜리를 파는데 어떻게 1억 5천을 받아요? 1억 8천에 살게 안 팔겠죠? 당연히 얼마에? 2억짜리니까 2억에 팔겠죠. 그럼 결국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투자자에게 팔면 발행기관에게서 주택저당채권은 누구에게 넘어가고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투자자의 현금 2억이 발행기관에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때 들어온 2억은 자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이니까 이제 누구의 돈이에요? 발행기관의 돈이 되죠. 그래서 얘는 지분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MPTS였어요. MPTS. 그래서 지금 PT가 들어갔던 이유는 패스3였죠.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다 투자자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발행기관은 이제 원리금을 수취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좌이체 토스 시켜줘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로? 투자자에게로.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MPTS를 이체증권이라고 했던 이유는 매월마다 계좌 이체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체증권 MPTS의 투자자는 매월 현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수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체증권의 발행 액수는 같게 발행되는 건가요? 같게 발행되죠. 뭐와 똑같이 주택저당채권과 같게 발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이체증권 MPTS는 발행기간이 투자자에게 주택저당 채권 자체를 아예 매각했죠. 그러니까 자산 매각을 통해 들어온 돈이니까 자신의 돈이 되고, 당연히 매각한 거니까 그 금액만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과 같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겠죠. 발행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5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저당담보부 채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볼 거예요. 발행기간이 마찬가지예요. 주택저당채권 2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해오는 방법이, 아까는 팔았죠? 이번에는 팔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내가 얘 갖고 있으니까 얘 담보로 믿고, 얘를 믿고 돈을 좀 빌려줘 봐봐 이러는 거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럼 투자자가 2억을 빌려줄까요? 2억 믿고?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럼 2억보다 당연히 적은 금액을 빌려줄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을 빌려줬대요. 되세요? 그럼 지금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얼마짜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짜리 담보로 제공하고 1억 8천을 빌렸죠. 그럼 2천만 원만큼의 초과 담보를 유지시켜 준 건가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담보로 빌렸다는 얘기는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온 거니까 지금 1억 8천은 발행기관의 돈이 아니라 발행기관이 빌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채권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MBB였죠. 저당 담보부 채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당 담보부 채권의 발행 액수는 지금 1억 8천으로 발행됐다는 얘기죠. 고로 주택 저당 채권 M보다 엄마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이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당 담보부 채권 MBB는 발행기관이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오는 것으로 맞죠? 저당 차입자로부터 투자자에게로 현금 흐름이 연속된대요. 연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당 채권 자체를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 발행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저당 차입자가 지불하는 돈은 발행기관에서 멈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 흐름이 멈춰 서고 발행기관이 약속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불하는 거죠. 6개월 단위로. 이게 MBB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연속됐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혼합형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똑같아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모저당을 가지고 있어요. 2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얘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제 조달해 오는 거예요. 그때 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건데 아까 얼마를 빌렸죠, 여러분? 1억 8천을 빌렸던 거잖아요. 자산 매각 이해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은 발행기관이 돈을 더 빌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냥 더 빌려줘 그러면 안 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야, 내가 원리금 수취권이 있는데 그건 너한테 넘겨줄게. 그럼 내가 받아서 너에게 바로바로 꽂아줄게. 그럼 너 더 좋잖아. 돈 좀 더 빌려줘 이러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이면 채권형인데 이번에는 돈을 더 빌려오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뭘 넘겨줬어요? 원리금 수취권만 넘겨준 거죠. 그러면 이제 1억 9천을 빌려오는 겁니다. 되셨어요? 1억 9천으로 더 많이 빌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지금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줬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둘이 섞였기 때문에 혼합형 저당담보부 증권이 되는 거예요. 얘가 MPT-B죠. 아까 봤던 지분형의 MPT까지 따고 채권형의 MBB의 B를 땄죠. 그래서 얘는 혼합형이 되는 겁니다. 얘가 저당 직불 채권이에요. 그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은 저당 차입자가 조기상환해버리면 이제 원리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자가 누릴 수밖에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원조다 이렇게 기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당 직불 채권 혼합형에서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으니까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조금 적게 빌려오는 거죠. 조금 적게 발행돼요. 뭐보다? 주택 저당 채권보다. 되셔야 돼요. 그럼 4번. 저당 직불 채권 MPT-B는 한글을 기억하지 마세요. MPT-B만 보는 거예요. 이체증권 MPTS와 저당담보부 채권 MBB 채권형의 혼합형 맞죠? 투자자에게 뭐만 넘겨주면서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주면서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는 게 맞죠. 자, 이제 5번. 다계층 채권은 아까의 그 혼합형 MPT-B에서 만기와 이자율이 하나여서 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걔를 골라잡아 잘게 썰어줬어요. 단기 트렌치, 중기 트렌치, 장기 트렌치. 그래서 단기간 돈을 빌려줄 사람은 좀 더 낮은 이자로, 오랜 기간 돈을 빌려줄 사람은 좀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주면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계층 채권 CMO는 저당 직불 채권 MPT-B 혼합형과 같은 구조로 혼합형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만 넘겨주고 돈을 더 빌려오는 거죠.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만기와 이자율이 상이한 여러 계층의 채권으로 발행한 거죠. 그때 얘를 각각 쪼개져 있는 걸 트렌치라고 했었죠. 치치치치치 기억나세요? CMO 치치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저당담보 증권의 유형이 CMO예요. 거의 대부분 CMO로 발행이 됩니다. 5조. 자, 이제 6번.
발행액수의 크기순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크기순 문제를 기억할 때는 뭘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감수해야 될 위험이 크죠. 그 대신 수익도 큰가요?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큰 반면에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도 큰 거죠. 근데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작은 반면에 그만큼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은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 중에 주식 투자가 더 위험이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대신 수익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 둘을 섞은 혼합형이 만약에 있다면 얘는 중간이겠죠. 수익도 중간, 위험도 중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지분형과 채권형과 혼합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그리하여 크기순이 이렇게 되는데 주식이 바로 뭐죠? 이게 지분형이에요. 그럼 채권이 채권형이죠? 혼합이 혼합형입니다. 되셔야 돼요. 그럼 주택저당채권 M, 모기지를 가지고 2억 원짜리를 가지고 아까 조달했던 금액을 따져보면 지분형은 얼마를 조달했죠? 2억 원이었죠? 2억짜리 판 거니까 2억 들어왔어요. 각계 발행됐습니다. 그때 채권형은 2억짜리 믿고 돈을 빌려주면 2억을 빌려줄 리가 없죠. 1억 8천 빌려줬어요. 혼합형은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주고 돈을 더 빌려온 거죠. 1억 9천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초과담보를 유지시켜주는 걸 보면 지분형의 경우에는 팔았는데 무슨 담보를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지분형은 없을 것이고 채권형의 경우에는 지금 2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8천 빌려왔으니까 초과담보를 2천만 원 유지시켰죠. 그럼 혼합형은 1천만 원이죠. 지분형은 아예 팔았으니까 초과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과담보의 크기가 바뀌었나요? 크기순이?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분형, 혼합형, 채권형의 크기순인데 투자자가 누리는 수익, 위험의 크기순, 발행액수의 크기순 다 그 크기순인데 초과담보의 크기순은 바뀌어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발행액수의 크기순은 MPTS 지분형, MPTB, MPB가 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X가 됩니다. 이번엔 7번. 초과담보의 크기순을 물어봤어요. 그럼 초과담보의 크기순은 반대로 뒤집혀지는 거죠. 2천만 원, 1천만 원, 빵원. 뒤집혀졌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초반, 후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과담보의 크기수는 반대입니다. X네요. 그 다음 8번.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수는 아까 봤죠? 지분형, 혼합형, 채권형의 순서예요. 맞죠? 5가 됩니다. 9번. 발행기간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이래요. 여러분. 투자자와 발행기간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는 반대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다면 발행기간은 감수하는 위험이 작은 거예요. 발행기간이 감수하는 위험이 컸다면 투자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그만큼 작은 거죠. 그래서 발행기간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수는 아까 크기수과 반대로 뒤집혀지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MPTS, MPTB, MBB. MBB 경우에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가장 작으니까 발행기간이 감수하는 위험이 제일 크겠죠. 그렇게 뒤집혀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예요. 그 다음 10번. 콜방어가 있었습니다. 콜방어는 뭐였어요, 여러분? 리콜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그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다시 그 자동차를 불러들여요. 하자를 수선해서 다시 돌려주죠. 이게 리콜이었죠. 다시 돌려주니까. 근데 이번에는 발행기관이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았어요. 투자자가 지금 저당담보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당담보증권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엄마를 믿고 발행된 증권인데 엄마가 없어졌어요. 왜 엄마가 없어졌냐면 저당차입자가 엄마를 갚아버렸어요. 주택저당채권을. 주택저당채권. 엄마를 조기 상환해버린 거죠. 그러면 엄마 없이 지금 자식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엄마에서 받는 돈이 없는데 자식을 발행해서 그 자식에게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죠. 그래서 저당담보부증권의 모저당이 저당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엄마 잃은 자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다시 불러들였죠. 이게 콜이에요.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콜인 겁니다. 그럼 콜이 돼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 이자 수입을 누리고자 저당담보증권에 투자했는데 이제 이자 수입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니까 그에 대한 방어가 됐으면 좋겠죠. 이게 콜 방어였습니다. 이 콜 방어가 되는 걸 두 개를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콜 방어 몇 글자예요, 여러분? 세 글자죠. 콜 방어 세 글자. 그래서 세 글자짜리 둘만 MBB와 CMO였습니다. CMO 중에서는 장기 트렌치만 가능했던 거였죠. 되셨나요? 저당담보증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쉽게 마법처럼 풀어드렸어요. 지금까지 부동산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